조금 뭐라 그래야 되노? 외모 개선뿐만이 아니고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외모 개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겠어요? 뭐 피부과 이런 데 가서 레이저 치료 받거나 이런 거 하고 좀 생각이 들죠. 근데 224쪽 이거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어, 하나씩 보죠. 어, 외모 개선 보상 기준 관련 민원 평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일반 1번 일반 영수증 청구권, 어, 치료 목적 소견서 유무 관계없이 부책 시 차고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 피부과나 또 성형외과 이런 데 가면은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외과에 보톡스 이런 거 맞으러 가봤어요? 가면은 보톡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보 적용이 돼요? 안 되죠. 일반 적용되죠. 그리고 부가세도 발생을 합니다. 그죠? 한 10% 정도. 이런 것들. 뭐 영수증상 급여가 하나도 없어. 싹 다 비급여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최소한 진찰료 정도는 치료 목적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수가인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레이저나 뭐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은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어. 비급여일 수도 있는데 뭐 진찰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영수증에서도 일반 영수증으로 발급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견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은 그 약관상 미용 목적으로 인한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소견서에 암만 뭐 잘 적어놨다 하더라도 뭐 부가세 발생한 일반 영수증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하면 안 된다. 지급을 한 경우에는 차고 지급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자, 2번 일반 영수증 외 청구권, 기존 보상 지침 적용 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양제, 모반, 수면 무호흡, 백내장, 유방재건수, 지방흡입술, 하지정맥류 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케이스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뭐 구계약이든 신계약이든 신신계약이든 뭐 계정실손이든 4세대든 다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어, 그게 뭐냐? 그 무슨 허가 기준? 그치. 식약처 허가 기준에 맞으면은 시대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면 되고 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급을 안 하는 게 원래는 맞다.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내가 간이 안 좋아. 근데 간 쪽에 좋은 영양제로 분류되는 주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식약처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 질환이 없는데 간 쪽에 뭐 내가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유 좀 속이 시리다. 그래서 간에 좋은 뭔가를 영양제를 맞았다. 근데 나는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숙취야.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질 않는다. 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영양제가 일반 영수증으로 끊겼다 하더라도 요거는 1번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죠. 식약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모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이죠, 점. 점 빼는 건 안 되지. 근데 이제 여기에 모반이 들어간 이유는 화염상 모반이라고 있는데 Q82.5라고 이제 태아보험상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염상 모반은. 그리고 수면 무호흡. 이것도 뭐 지침이 있는데 단순 코고르면 안 돼요.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코를 고는 사람이 있죠, 자다가. 아,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코만 고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자다가 숨이 컥컥 막혀서 코를 고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보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 그리고 백내장도 마찬가지로 백내장은 이게 요즘은 좀 덜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하진 않을 건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 시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보신 분들은 없겠죠.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병원에 가서 한 15분이면 끝납니다. 길어도 30분을 넘기질 않아요.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좀 회복을 하다가 집으로 보내요. 수술하는 건 한 30분? 근데 회복을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이제 병원에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입원으로 발급이 돼서 와요. 하루 입원으로 영수증 자체는. 그런데 우리는 입원으로 이거를 주질 않아요. 통원으로 줍니다. 통원으로. 왜냐면은 아니 그 입원으로 끊겼다고 하더라도 꼴랑 수술 15분 했는데 이게 무슨 입원이냐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병원에 체류한 시간대로 뭐 입통원을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지 않고 충분히 통원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병원 너희들이 돈 받아 먹으려고 입원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단순히 그냥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 삽입술 하는 경우에는 이거 입원으로 인정 안 된다라고 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원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한도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2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백내장 수술만 보면은 얼마 안 해요. 한 20, 한 뭐 얼마 할까? 뭐 22, 3만 원 뭐 이래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렌즈를 꽂아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수정체, 그 뭐 다초점 렌즈 이런 거. 그거를 꽂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비싼 거는 제가 본 렌즈 중에 제일 비싼 게 한 850만 원짜리 렌즈가 있어. 그걸 양쪽에 박아보면 이제 1600, 뭐 1700이 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신계약 가입자인데 렌즈를 양쪽에 박아서 뭐 한 17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우리 얼마 줄 수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 주는 거야.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엄청 시급을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도 많고, 나도. 그래서 뭐 백내장은 뭐 추후에 아마 하겠죠. 오후에 하겠네. 그건 오후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방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뭐냐? 말 그대로 유방암 환자 이거 내 교육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 유방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보기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유방 한쪽만 절제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술은 보상이 된다. 요 말인 거고 지방 흡입술이랑 비만은 좀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만은 기본적으로 신신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약관성명 제2 66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신계약은 별도의 문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 신계약에서는 뭐 폭넓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은. 그런데 이제 신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손해에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계약이랑 괴리가 발생을 한 거야. 이 계약에서는 주고 이 계약에서는 안 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분쟁이 많아졌어. 그래서 신계약은 그대로 냅두고 신신계약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좀 했냐면 원래는 싹 다 보상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당뇨병 증세가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비만도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있을 걸 밑에 없나? 이거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밑에 없네. 그래서 신계약은 그냥 건보 적용만 받으면 오케이. 근데 신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보 적용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건보 적용을 받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신계약에서부터는 이 사람이 당뇨병 증상이 있어야 돼. 아, 당뇨가 없는 비만은 면책이고 당뇨가 있는 비만은 부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해요. 어, 지방 흡입술 여러분 뭔줄 알죠? 그것도 보상을 합니다.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지 정맥류 이거는 뭐 그거 알죠? 여러분들 그 다리에 막 흰줄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경우도 이제 하지 정맥류는 저 밑에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음, 당뇨가 비만은 주로 음. 당뇨가 없는 그냥 거는 비만은 그냥 신신에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당뇨가 없는 그냥 비만인 거고, 정말 비만 환자인데 보면은 당뇨가 있을 것 같이 막 엄청 심한 분들도 있잖아요. 막 진짜 막 거동이 힘들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웬만하면 당뇨 합병증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경우는 진짜 드물어.
어, 그래서 3번에 일반 영수증 외 청구권, 적용 대상이 증상 기준권이라고 있죠. 뭐 단순 필요 또는 권태, 주근기가 뭐 다무, 무모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다 여기에 해당되는 병명은 보상 처리가 기본적으로 되진 않는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치료 목적 소견서 유무 관계없이 부책 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탈모라거나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보상이 원래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머리 당연히 빠지죠.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본다 이거지. 근데 그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탈모,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거는 질병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화 현상으로 인한 거는 신체가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게 질병이 아니죠. 그거는 뭐 주름살 생기고 피부 처지고 머리 빠지고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으로 보지를 않는데, 근데 나는 탈모 유전자가 없어. 나는 머리가 빠질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빡치니까 막 머리가 막 동전만 막 땜빵이 생기고 그래. 그런 거는 질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보상을 한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보면 단순 코고름 같은 경우가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도 발기부전은 당연히 보상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냐면은 보통 발기부전 약 같은 경우를 처방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데 보상이 되는 경우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 전립선염이라거나 뭐 어쨌든 전립선 쪽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약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도 제법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마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발기부전 치료제 받았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비아그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처방했다고 무조건 면책이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전립선 쪽으로 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봐야 된다. 만약에 그런 쪽이 없으면은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음. 흑심하고 탈모를 맞는 거 아니지? 그것도 이제 임신 출산지라는 우리 기본적으로 실생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그 겨를이 없지. 음. 그리고 4번 일반 영수증 외 청구권 적용 대상이 진료행위권이라고 되는데 뭐 쌍수, 코성형 유방할 때 이게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소견서가 있든 없든 당연히 이름만 봐도 안 된다. 그 내용이 방당 나가서 음, 앞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 넘길게요. 그거 안 넘깁시다. 외모 이거 원래는 다 하고 싶은 게 맞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상 다는 못하니까 어, 자, 231페이지 안 볼게요. 자, 외모 개선 관련 고시 기준이라고 있어요. 요 고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한 겁니다. 즉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된다 안 된다를 좀 판단을 한 그런 거 자료인데 일단 사시수술 같은 경우는 사시가 뭔 줄 알죠? 얘는 초점 좀 문제가 있는 거. 자, 사시수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상은 되질 않아요. 왜냐? 사시가 좀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그게 무슨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좀 뭐 보기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 눈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죠. 보건복지부고시 뭐 2009-122호 사시수술의 요양급여 여부.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 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부 어쩌고저쩌고에 의해 비급여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 보면은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을 한다는 소리죠. 첫 번째가 이제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그러니까 애기 10세 미만이면 완전 애기죠. 걔들은 비급여로 발생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시킨다.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줬다는 거는 우리는 뭐다? 보상을 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그러니까 10세가 넘더라도 전신질환, 뭐 안아질환, 눈과 눈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을 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주의 현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나 대상자에 한한 1차 교정 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살 미만은 오케이. 그리고 10살 이후에도 이런 좀 뭐 합병증 증상이 있는 사람도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살 이전에 수술을 이미 한번 받았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이후에 한 번 더 받는 경우. 요 경우를 제외하고 싹 다 면책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간면 교정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어, 아간면, 그러니까 얼굴, 뭐 턱 이쪽이겠죠. 아간면 교정 수술은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검하수증. 이거는 뭐 많이들 하죠. 안검하수.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 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 절제술의 급여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장 넘겨 보면은 1번 안검 거근 자체 또는 신경 지배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 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급여 대상이다. 그러니까 안검 하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눈꺼풀이나 뭐 눈 같은 게 이제 물 찌르는 거를 이제 안검 하수고 그걸 이제 교정하는 거를 안검 하수 수술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은 어디서 합니까? 안검 하수? 안과에서 해요? 성형외과에서 해요?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죠.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요거 이제 2번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성형외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는 안검하수는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2번의 케이스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안검하수도 질병입니다. 아, 질병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번 케이스가 거의 90%가 넘어요. 거의 99%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형외과를 가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과보다 성형외과가 잘합니다. 이런 쪽 수술은. 어, 그래서 이런 경우 2번 노화에 의한 퇴행성 안검하수는 이건 당연히 보상이 안 되지. 왜냐? 제가 탈모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에 의한 신체적 변화는 뭐다? 그거는 당연히 면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안검하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조건 미용이 목적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방제거술은 아까 말씀드렸고 구순구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들한테 좀 많이 생깁니다. 성인한테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고 어,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혈 및 구개열 수술은 급여 대상이며 언어 장애, 저작 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어쩌고저쩌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어, 앞에서도 다 그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뭐예요? 뭐 치료 목적, 뭐 기능 개선 목적 이런 게 거의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살짝 감이 오죠.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오른쪽에 사마귀 튀는 이것도 좀 자주 청구가 됩니다.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신심한 보상이 안 되죠. 재정 실손이랑 신기하던데요. 그리고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도 건보 조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마귀 제거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상은 다 되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티눈 같은 경우에는 다 돼요. 티눈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사막이랑 티눈은 여러분 다른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사막이랑 티눈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끗 차고 뭐 감기냐 부비동염이냐 뭐 약간 그 정도의 미묘한 차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지? 어제 뭐 어.
예,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달라요.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거의 같습니다. 솔직히 뭐 사막이나 티눈이나 그거 보고 의사가 아니면 구분을 어떻게 하노 그거를.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마귀로 청구되면은 신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지만 티눈으로 청구가 되면 또 부책입니다. 또 그런 미묘한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도 사마귀 수술은 내가 청구가 된 거를 본 적이 없는데 티눈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줍니다. 그런데 티눈 제거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막 냉동 응고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티눈 그 부위를 막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피부로 괴사를 시켜가지고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냉동 응고술이라고 하고 전기 소작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전류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환부에 충격을 줘가지고 괴사를 시킨 다음에 떼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미묘한 게 냉동 응고수술은 수술비를 줍니다. 뭐 입원 수술비, 질병 수술비, 뭐 통원 수술비 이런 걸 줘요. 근데 전기 소작술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티는 수술을 했으면은 수술이 부책이다, 면책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 응고술을 했는데 부책이다. 요 말은 돼. 근데 티는 수술을 했는데 면부책을 따지자고 하면은 무슨 수술을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아, 당연히 뭐 근부, 심부 뭐 이런 거까지 주째 가지고 했다 하면 그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 근데 보통 그것뿐만이 아니고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티노는 이제 냉동응고술과 전기소작술이 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근데 전기소작술 좀 따져봐야 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건 맞다. 그리고 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점이죠. 모반은 뭐 딴 거 필요 없이 화염성 모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탈모 이것도 청구 많이 됩니다. 예, 진짜 청구 많이 돼요. 결국은 노화 현상에 의한 탈모증은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질 않는다라는 소리죠. 노화는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뭐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 그리고 쭉 넘겨서 백반, 백납, 기타 피부 질환 요거는 뭐 딱히 볼 거 없을 거고 단순 코고름 보시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 코고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 말 건다고 뭐 인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근데 이제 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 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봤죠? 막 코골이 심해가지고 뭐 거의 막 숨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도 있죠. 뭐 자면서 보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질병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가서 뒤에가 없나? 없네. 그러면 여기서 좀 보도록 할게요. 비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강보험 적용만 받으면 오케이. 그런데 신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가 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신계약도. 비록 약관상 이 66은 그러니까 즉 비만은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로 나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비만은 무조건 안 된다. 틀린 말입니다. 아, 조건이 있어요. 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 신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 플러스 이런 뭐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어, 그럼 당뇨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되는 거야. 뭐 고혈압, 당뇨, 뭐 합병증 같은 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거의 당뇨예요. 비만은. 다른 케이스들을 나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밑에 보면은 뭐 많죠. 뭐 고혈압, 저항기증, 수면 무호흡증, 관절 질환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거의 못 봤고, 거의 당뇨 쪽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통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더라고요. 거의 다 건보 적용을 받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건보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합병증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꽤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어, 그리고 236쪽에 여유증 보면은 그냥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유증은 애지간하면 돼요. 여유증 되는데 나는 면책한 경우를 거의 못 봤어. 뭐 아예 싹 다 비급여라면은 당연히 면책, 면부책을 별도로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면책의 확률이 높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하면 돼. 반응 구축 성형술, 이거는 그거예요. 말 그대로, 뭐 상처가 생긴 거 없애는 거지. 뭐 어디 뭐 칼빵을 맞았다, 뭐 담배빵을 맞았다, 이런 거 하면 없애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보통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합니다. 흉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의 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 레이저 치료는 잘 안 돼. 거의 다 비급여야. 그래서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흉터 복원에 의해서 발생한 레이저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무조건 그냥 주면 되는 거고, 뭐 논쟁의 여지가 없고. 근데 다만 비급여 적용이 됐을 때는 애지간하면 안 줍니다. 99%는 안 줘요. 가끔 1%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뭐 영수증이랑 뭐 전후 사정 같은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흉터 뭐 복원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서 이게 뭐 다 Q&A 내용이 있는데 뭐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래서 2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보상 기준 정비라고 되어 있죠. 건강검진은 여러분 어때요?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안 되지. 건강검진을 보상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어, 그래서 내시경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시경을 하니까 뭐가 있대? 추가 검사나 추가 시술이 필요하대. 그러면 요거는 건강검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최초 내시경을 했어. 요거는 건강검진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건강검진을 하는 와중에 뭐 용종이 발생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질환이 어떤 질환이 발생을 했던 게 발견을 해서 추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야. 하면은 1차 내시경은 건강검진으로 해서 면책. 요 2차 때 추가 검사한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부책인 거야. 요거는 건강검진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지. 왜냐? 내가 그냥 단순히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나는 질환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진단을 내릴 수 없지. 말 그대로 검진이니까. 근데 검진을 하다가 내가 용종이 발견됐어. 그러면 나는 진단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진단이 생긴 거잖아. 용종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건강검진을 안 본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시고 읽어봅시다. 건강검진은 약관 시기에 무관하게 면책 근거가 명확하지. 다빈도 건강검진 유형을 중심으로 항목별 심사 근거 제공을 통해 보상 기준을 명문화하고 통일된 심사 기준을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표를 한번 보죠. MRI 또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인데 가끔 건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도 마찬가지고 초음파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된다는 건 뭐겠어? MRI나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좀 드물긴 하지만,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건강검진으로 보실 거냐? 아니면은 치료 목적으로 보실 거냐?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의하면은 치료 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건보 적용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비급여 적용이 됐어. 그럼 이거 뭐예요? 건강검진이 아니야? 그래서 안 줄 거예요. 그래서 MRI 비용 한 60만 원 나왔어. 내가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받으러 갔어. 근데 당연히 비급여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치료 목적이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셨을 거예요. 비급여니까 면책이에요. 이 말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깐깐하게 따지면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무자 중에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좀 특이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데 요거는 좀 약간 암묵적으로 어, 거의 지급을 하는 분위기예요.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건보조형을 받든 받지 못했든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은 FM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어, 비급여로 적용되는 거는 면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뭐 MRI 초음파 이런 게뭔 뭐 죽음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내시경 내시경은 이제 비급여 청구 시는 면책, 내시경 검사 급여 청구 시는 지급 상병 한 부책, 내시경 검사 면책 시 수명을 이뤄줘도 좀 모두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MRI 초음파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내시경 했는데 뭔가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내시경 비용은 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당연히. 저도 뭐 4월인가 3월인가 용종을 하나 떼긴 뗐는데 내시경 검사하면서, 그때 내시경 비용은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건강검진 하러 간 거거든요, 그냥. 그 비용은 안 되지. 근데 내시경 절제한 비용은, 그러니까 Q7701 한 비용은 줘야지, 그거는. 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는 기본적으로 비급여야 건강검진으로 보통은 대부분 가기 때문에. 뭐, 입원 시에 뭐, 대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면은, 그런 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웬만하면 돼요. 뭐 입원을 했는데 비급여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시경 적용은 내시경 검사는 입원 시에는 거의 되는데 보통 이제 입원해서 하는 경우는 진짜 아픈 사람들이고 보통은 어, 건강 검진의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질 않는다가 기본 골자예요. 그리고 밑에 내시경 검사 면책 시 뭐 수면 관리료, 내시경 세척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 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약을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을 막 먹어서 비워야 돼요. 이게 막 안에 있는 그런 걸 다 쏟아내야 된단 말이야. 저도 막, 야, 씨, 장까지 뽑히는 줄 알았거든요. 장까지 그 약 하나 먹으니까.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겠죠. 약값, 이런 거. 그리고 수면 내시경. 여러분, 그 나 혼자 산다 전현무만 맨정신에 내시경 하는 거 봤죠? 그래서 그걸 맨정신에 못해, 그걸 사람이. 그래서 당연히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 이 새끼들이 좀 나쁜 놈들인 게 이 비용을 안 줘. 수면 내시, 니 맨정신에 해. 그럼 우리 줄게. 근데 내시경 비용, 어쩌 이거거든요. 근데 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어, 지도 이거 약간 만든 새끼도 아마 수면 내시경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이거 약간 맞는 사람이. 뭐, 멀쩡하게 이거 뭐 위험한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좀 괴로울 뿐이지 맨정신에 할 수 있는 건데 왜 추가 비용 들어가면서 네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냐라는 논리라면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거든.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정말 깐깐하게 본 사람은 안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 뭐 이런 거 뭐 끼켜봤자 뭐 약값 한 2, 3만 원, 수면 내시경 비용 한 3, 4만 원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면책을 해서 뭐 문제가 생길 바에는 저는 좀 웬만하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CT, 엑스레이 이거는 뭐 오히려 비급여 적용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CT랑 엑스레이를 뭐 비급여가 듣진 않죠. 그리고 급여 검사 이런 거 비급여 검사 이제 요 맨 밑에 비급여 검사가 좀 문제가 돼요. 거기 예시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허혈성 변형 알부민, 동맥경화동사 이거 싹 다 세 개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비급여 적용됐을 경우에. 근데 뭐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이제 그거예요. 자궁경부암 검사인데 만약에 내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어. 그럼 이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 줘야지. 서열성 변형 알부민, 동맥경화도 검사 이런 것도 다 좀 약간 동맥 쪽. 근데 내가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어. 내가 혈관이 좁아졌대.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줘야 됩니다. 그 소리예요. 검사별 지급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여기 있는 허혈성 변형 알부민이나 동맥경화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자분들 부인과 질환 때문에 산부인과를 가시게 된다면은 거의 필수 검사예요. 이거는 무조건 거의 하시더라고. 나는 뭐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청구된 내용을 보면은 거의 좀 많이 해요.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자궁 쪽이나 뭐 난소 쪽이나 뭐 질 쪽이나 이런 경우에 질환을 갖고 있다 하면 뭐 따지지 않고 하더라고 이런 거를.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 자궁경부암 관련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 보니까 뭐 검사를 하러 갔다거나 뭐 조금 안 좋아서 갔는데 그런 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동맥경화도 검사도 마찬가지야. 보통 이거는 수술하기 전에 많이 해요. 아, 수술하기 전에 희한하게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냥 뜬금없이 뭐 무릎 수술을 해도 이런 거를 하고 뭐 허리 수술을 해도 이 검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면 안 된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내시경 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에 따른 비급여 치료 보상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 1차적으로 내시경 비용은 보상이 안 돼. 근데 2차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된다. 영수증을 별도로 끊어오면 정말 좋죠. 정말 편하지.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수증 한 장만 띄와. 그래서 안에 우리가 그 세분 역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영수증 별개로 끊어오면은 정말 땡큐. 근데 안 끊어왔을 경우에는 세분 역사까지 받아서 그냥 내시경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진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처치 및 수술료가 발생을 해서 뭐 응종을 띈다거나 아니면 뭐 검사를 뭔가를 하나를 더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 좀 할까? 한 두 개만 더 하고 근데 이건 간단한 거라서 248페이지 한번 볼게요. 근관 치료의 수술비 보상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관 치료가 뭐냐? 한번 보시죠. 수술비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하나 근관 치료, 근관 치료는 이제 치수 절제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관 치료는 신경관을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근관 치료, 치수 절제술이 뭐냐? 그러니까 이 치과 거예요, 치과 거. 치수 절제술은. 치수 절제술은 근관 치료의 과정으로 치수 제거는 치수관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은 일단은 요거는 그냥 뭐 단순히 외워 두셔도 됩니다. 치수 절제술은 수술이 아니다라고
뭐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수절제술은 보통 이제 치과에서 발생을 하고 치과에서 하는 얘기고 이름만 보면은 수술 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뭔가 모르고 보면은 약간 좀 수술 필이야 이게. 근데 결국은 수술은 아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한 장 넘겨서 249페이지를 보면은 치수절제술은 산해 수술비도 안 되고 골절 수술비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냥 애초에 이건 수술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는 근거 자료도 많습니다. 뭐 금융분쟁 분조위도 갔던 적이 있었고 뭐 우리가 법률자문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판례도 있고 이거는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는 일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면책 근거가 너무 명확하고 우리가 자료 제시를 오만상 할 수 있어요.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상이 안 된다는 거를 고객한테. 그런데 고객은 응 그런 거 모르겠고 보상해줘 안 넣으면 민원 넣을까요? 하면 우린 진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로 민원을 넣었다? 내가 그 소명 자료를 뭐 A4용지 100장을 1000장을 준비를 한들 뭐해? 나는 민원을 먹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배우고 있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그에 따른 근거는 뭐고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객은 몰라 어차피 그냥 돈 안 준다 하면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논리적으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냥 하나 꽂히면은 뭐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수 절제술 이거 돈 주세요라고 내가 청구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겠지.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할 수 있는 것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라고 응대를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영양제라거나 뭐 외모 개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뭐 건강검진 같은 거 고객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안 되냐고 반문을 했을 때 받아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근거랑 그거를 고객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맨 처음에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게 뭐 시험 점수 잘 넣었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라고 했던 걸 기억나죠. 그래서 너무 예년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뭐 안 되고 뭐 사마귀 뭐 안 되고 건강검진 안 되고 나는 다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얘는 다 알아. 이론이 완벽해. 얘는 조금 살짝 빵꾸가 있어. 한 7, 80점 수준이야. 근데 얘는 좀 고객 설득이 안 되는 애야. 말을 잘 못해. 근데 얘는 말을 뭐 이빨을 기가 막히게 털어. 그러면 얘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할 때 너무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 뭐 여기 있는 은수나 지민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치수 절제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은수는 설명을 못했는데 지민이는 설명을 잘했어. 근데 둘이 아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는 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알아요. 똑같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누구는 설득을 잘하고 누구는 설득을 못했어. 아니면은 둘 다 설득을 잘했는데 뭐 은수 고객은 좀 지랄맞은 놈이고 지민이 고객은 착한 고객이야.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 뭐 착한 고객에 걸리면 이건 다 좀 운빨이고 복불복이고 세복인데 그런 경우에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런 거 모르겠고, 나 지급해줘. 나 줘. 나 돈 줘. 나 했어. 이렇게 돼보면은, 이거는 내 능력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좀 운빨이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0종, 이건 그냥 이건 그냥 안 할게요, 이거는. 뭐, 이거 우리 쪽에 청구도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이게 오늘 오전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252페이지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많아서. 자, 페이지는 252페이지고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조금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좀 문제건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문제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선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뭐냐?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영수증 봤죠? 영수증 보면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었다 그죠? 이제는 뭐 급여도 뭔지 알고 비급여도 뭔지는 알겠지만 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은 뭐냐? 그 영수증상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시행을 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죠. 의료보험 내고 있는데 요 건강보험제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그런 제도예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급여 부분에서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예요. 어, 정말 좋은 제도예요. 복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나라에서 환급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 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일단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나는 10,000원을 내고 얘는 20,000원을 내고 쟤는 100,000원을 낼 수가 있죠. 다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내는 기준은 뭐냐면은 소득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의료보험 조금을 낼 수도 있고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봉이 만약에 1,000,000원이다. 1년에 내가 1,000,000원을 번다. 그러면은 뭐 10,000원을 낸다. 근데 내가 연봉을 1억을 번다. 그러면은 달에 훨씬 많이 내게 되겠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더 낼 수도 있겠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차등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총 10개 단위로 차등을 내게 되는데 의료보험을 제일 적게 내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제일 낮은 사람은 1분위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10분위입니다.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적용을 하는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1년 동안 내가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병원을 이렇게 쭉 가겠죠. 뭐 몇 번을 가든 뭐 이렇게 병원 영수증을 싹 다 끌어모아서 싹 다 합치면은 급여 부분이 얼마가 나올 거고 뭐 비급여 부분이 얼마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 그 급여 부분만 소득 분위에 따라 기준점이 다릅니다.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8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기준이 87만 원이 이상이 되면은 내가 1분위 기준자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금액은 나라에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영수증 급여 부분 싹 다 끌어모아서 다 더해보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3만 원이 오바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13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만약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이게. 이거 엄청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실비를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여기서. 왜냐면은 나는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는데, 어, 갑자기 이거 보험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하고 나라에서 받으라 그러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보험회사 도둑놈들 이렇게 되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뭐 이해합니다, 저는. 어, 저도 이 제도를 만약에 몰랐다거나 처음 들었다고 한다면은 되게 좀 뭐 이런 게 다 있노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인 거는 맞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실비보험을 뭐 거의 1인 1 실비를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1분위가 이제 뭐 80몇만 원, 뭐 2분위가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높은 10분위는 아마 500 얼마인데, 500, 네, 정확하게 기억하면 572만 원인가? 어쨌든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딱 넘으면은 전산사 팝업이 막 떠요.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얼마 초과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액션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이 피보험자가 몇 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어, 그러니까 딱 1분이만 넘어도 팝업은 떠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기준으로 87만 원인데 그 87만 원이 딱 그 누적 금액 87만 원이 딱 넘는 순간 팝업이 딱 뜨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취해야 될 액션은 전화를 해서 네 의료보험 얼마 내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산에 입력을 하면은 몇 분인지 딱 뜨거든요. 의료보험 만 원 낸다 하면은 만 원 넣으면은 몇 분이 10만 원 낸다 하면은 10만 원 넣으면 몇 분이 이런 식으로 떠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의료보험 만 원 내는데요. 하면은 넣었는데 1분이야. 하면은 오버했죠. 그 오버한 거는 우리는 못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의료부 한 10만 원 낼걸요? 아니 걔가 10만 원을 딱 넣었어. 그러면은 안 넘을 거예요. 보통 10만 원 정도면 한 6분이 7분이 정도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한 300 얼마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넘었으면은 그냥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 이 제도를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도 이렇게 그냥 각 잡고 다들 여기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해야지 알 듯 말 듯한 거를 짧은 시간 내에 축약을 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안내의 한 목적은 뭐냐? 내가 돈을 못 줄 수도 있는 거를 또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죠. 자, 일단 252페이지를 보지를 말고 25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은 1분위부터 뭐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옛날에 나온 기준이라 23년 기준이 아니고 20년, 21년 기준인데 20년이랑 21년도 당시에는 기준 1분위가 81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 3분위가 101만 원, 4, 5분위가 152만 원, 그리고 이렇게 쭉쭉 매년 조금씩은 늘어요. 매년 조금씩은 느는데 뭐 이거랑 뭐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1분위가 지금은 87만 원이고 2, 3분위가 뭐 105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음. 자, 그런데 밑에 이제 표 밑에 보면 단이라고 있는 거 보이죠? 단 의료급여 대상자는 적용 제외 차상위 계층은 10분의 일괄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게 뭐냐? 1분위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의료급여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예 안 내요. 이 사람은 의료보험을 아예 안 내. 그런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안 내면 이거 적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차상위 계층은 뭐냐?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1분위보다도 생활이 못해서 이제 저런 차상위 계층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의료보험을 정말 싸요. 막 한 몇천 원 수준으로 낼 거야. 아, 그래서 나온 영수증도 별도로 끊겨요. 차상위라고. 그냥 일반적인 실손할 때는 그냥 똑같습니다. 차상위든 뭐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에 있어서는 10분이 적용이 돼요. 이 사람들. 1분위가 아니고.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에 적용을 받지를 않고 차상위 분류받는 사람들은 10분위로
적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사망자도 10분위로 봅니다. 저희는 사망자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있죠. 뭐 암투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어. 그래서 청구가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하는데 걸렸어. 그러면은 10분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254페이지 세부 단계별 프로세스를 한번 보죠. 맨 처음에 이제 배당 및 사전 안내. 우리 쪽에 이제 여러분 배당을 받겠죠? 내가 이걸 배당을 받았어.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팝업이 뽕 뜰 거예요. 뭐 해당이 안 되면 팝업이 안 될 거고, 해당이 되면 팝업이 뽕 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저기 여기 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건보료 납부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꼭 요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요즘에는 서류를 꼭 받을 필요는 없고 뭐 서류를 받으면 좋고 서류를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유선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아니면 뭐 다른 뭐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확인이 되면은 녹취를 달아놓고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의료보험을 안 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엄마가 대신 내주고 그런 것들. 지금까지 직업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직접 낼 수도 있었겠지만 뭐 엄마 밑으로 들어가서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내는 사람 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부모님이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 의료보험은 뭐 우리 엄마가 내고 있어. 그러면은 내 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엄마 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그 의료보험 혹시 얼마 내시는지 대충이라도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 근사치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료보험 안 내는데요. 해서 그냥 땡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 거를 알면 됩니다. 뭐,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이라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직업을 안 가진 사람이라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딱 해서 얼마 얼마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딱 입력을 해봤더니 초과를 안 하네. 그러면은 미리 이제 안내를 해야 돼요. 뭐, 이 정도 내고 계시면은 요몇 분이 해당을 하셔서 한 5분이 해당을 하셔서 152만 원이 초과하실 경우에는 제주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일단 요금권은 지급을 하는 거죠. 문제가 없이. 그런데 바로 초과가 돼버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초과된 금액이 얼마인지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5분위가 152만 원인데 5분이 152만 원에서 만약에 162만 원이 나왔으면은 10만 원이 오버한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그 초과액이 딱 뜹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고객님께서 불러주신 그 뭐냐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소득 부인은 5분위에 해당하시고 5분위는 152만 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하시지만 그 이상 되는 금액에서는 나라에서 환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다 하면은 전혀 문제 없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또 누군가는 얘기를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다. 어, 근데 이게 막 20년, 21년부터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 많이들 이제는 이해를 해요. 어, 처음에는 진짜 시급했다 이것도.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근데 가끔 있어요. 막 열에 한둘 정도는 아직까지 못 들어왔다.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못 주냐? 아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누적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뭐냐? 내가 올해 1월부터 만약에 이게 걸렸어. 본인 공부상에 걸렸어. 근데 그렇게 되면 난 12월까지 계속 못 받아요, 이거를. 뭐 할 때마다 뭐 본부상 걸려고 못 준다고 하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난 1월부터 걸려고 12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합리적이겠죠. 어, 왜냐? 환급은 내년에 이루어질 건데 나는 올해 처음부터 걸렸다는 이유로 계속 못 받아. 그렇게 되면은 뭐 가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의료비가 한두 푼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못 주는 건 아니고 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반환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반환 동의서를 받으면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액 얼마 얼마에 대한 것은 내년에 환급을 받으면은 보험회사 쪽에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지급을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험은 말 그대로 어,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이제 보험 사기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험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는 이중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보상이라는 게 있고요. 어, 이중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은 그냥 100만 원 받고 땡 쳐야지. 이거를 200만 원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150만 원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를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내년에 환급 받을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을 줬으면은 보험회사에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나라에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나는 의료비는 100만 원을 썼는데 200만 원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다만 그런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나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가게가 좀 후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동의서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또 동의서 받고 서명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돈 돌려달라는 거 사인하라 하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잖아. 그죠? 내가 좀 옳게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돈 돌려달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딱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잘못 요번 달에 월급 좀 잘못 들어갈 건데 나중에 돌려줘 어느 정도 돌려달라 하면 싫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본인부담제 상한제라는 거는 대충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256페이지 보면은 Q&A가 있습니다. 여기 좀 나올 만한 질문 같은 거를 잘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좀 많긴 많아요 이게. Q&A가 엄청 많아. 왜 이래 많냐? 이만큼 고객들이 많이 묻는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아셔야 되세요. 어, 자, 이거 뭐 쭉쭉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거나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 피보험자가 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보료 징구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아기가 피보험자고 보험료는 아기가 안 내겠지. 그러면은 부모님이 내시겠죠. 그러면은 결국 그냥 부모님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적용을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2번 같은 경우. 3번은 건보료는 매 사고 번호당 징구를 하여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 사고 번호마다 질문하면 그것도 빡치겠죠.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이 해당되는 사고 번호 거의 전산보험도 나와요. 누가 제일 첫 번째인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인 사람이 하면 된다. 자, 4번. 건강보험료 계산 및 시스템 입력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건보료라는 게 매달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올해 갑자기 승진을 해서 연봉이 1,000만 원이던 게 뭐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세금도 달라지겠지. 건보료를 훨씬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1월에는 내가 10,000원 내던 게 뭐 12월쯤에 가니까 10,000원이 아니고 뭐 5만 원을 내게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그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최고의 기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제일 많이 내는 달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1월에는 100만 원을 냈어. 근데 아이고
쫄딱 망해버렸네. 2월부터는 내가 쫄딱 망했어. 1월까지 잘 나가다가 2월부터는 갑자기 내가 1분위로 바뀌었어. 그럴 경우에도 그냥 1월에 제일 많이 냈던 거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스. 자, 7번에 0910 이전 약관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이건 왜 이런 말이 있냐면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생긴 게 2009년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뭐 2008년, 2007년 이런 데는 없었어. 근데 신계약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작했죠? 03년 10월 이후가 신계약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없겠지. 약관에 공부상 관련 내용. 신신계약에는 다 있어요. 공부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좀 우리가 설득하기 좀 수월한데 신계약은 솔직히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약관에 없거든. 고객이 그렇게 약관 안 찾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기가 막히게 약관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약관에 이거 없는 내용인데 너희들 왜 뺄라 그러냐. 이거 보험회사에서 쇼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당연히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약관에 없는 내용을 적용을 시키는 게 맞냐, 아니냐. 또 논쟁이 많이 돼서 이거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5월인가? 판결이 났는데 어쨌거나 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대법원 판결도 없어서 좀 쉽진 않았었거든요. 설득을 하기가. 물론 이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해서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이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0910 이전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험의 대원칙인 그 이중지급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별 신경 쓰지 말고 적용을 하시면 된다. 신계약, 부계약이든 신계약이든 신신계약이든 계정실손이든 4세대든 상관이 없다. 음, 자, 260페이지에서 21번 한번 볼게요. 자, 영수증 80일, 100일, 152만 기준이 90%, 100% 상품별로 동의를 하냐? 동일합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0%짜리 상품도 있고, 뭐 90%, 80%, 70%뭐 여러 가지의 상품이 있죠. 어. 근데 결국 우리가 누적액을 따지는 거는 영수증 찍힌 금액을 그냥 계속 합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상을 어떻게 몇 퍼센트 기준으로를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1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신계약 같은 경우는 100%다 줄 거고, 뭐 구계약 같은 경우는 80%줄 거고, 신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70%를 줄 거고, 이런 식으로 되듯이, 퍼센트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게 뭐 차등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뭐, 영수증에 찍힌 게 뭐 10만 원짜리가 10개 찍혔다. 근데 뭐 보상은 그렇게 되면 뭐 공제금액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수증에 찍힌 금액대로 쭉 합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공제금액을 떼고 주잖아. 근데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는 거는 공제금액을 안 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근데 내가 당장 못 받으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 만약에 150만 원인데 컷이 200만 원이 나왔어. 하면 나는 50만 원어치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받는다고 쳐, 뭐 반환동의서 이런 걸 써서 받는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그 50만 원을 다 주냐? 아니거든요.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주잖아요. 그 200만 원에 원래 내가 못 받는 금액이 뭐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50만 원에 90%를 적용을 하거나 뭐 80%를 적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주질 않는다. 그냥 50만 원 초과했으면 5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그게.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당장 못 받으니까 아주 뿔이 나 계신다. 다들. 자, 그래 23번에 7호 중 사망 청구권 제가 아까 10분이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연도별로 뭐 구계약이든 신계약이든 뭐 다 적용 없이 일괄 적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6번 한번 보죠. 26번에 보시면은 구계약 상여료비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상품입니다. 이거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아, 구계약 상여료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적용이 돼요. 부상에만 정말 깡패 같은 계약이다. 그리고 27번. 20년 본부 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환급이 되나요? 보통 그 다음 해, 지금 좀 약간 시즌이야. 7, 8, 9월 중에 환급 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거는 그러면 언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겠어요? 24년 7, 8, 9월쯤에 이루어질 겁니다. 자, 30번. 반환동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초과 보험금보다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적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어, 나는 만약에 152만 원에서 컷이 됐어요. 근데 총 수납한 게 160만 원이었는데 내가 8만 원 정도를 못 받았어. 8만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내가 보험상으로 제외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라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알고 보니까 8만 원이 아니고 내가 뭐 한 2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6만 원의 공백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요 6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질문인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 돼요. 그 6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면은 그에 따른 뭐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은 통장 내역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8만 원을 제외를 했는데 8만 원 초과를 한 줄 알고 실제로 나라에서 환급이 2만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6만 원에 대한 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관련 서류를 받고 나서 추가 지급을 하면 된다. 실제로 이 사람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2만 원밖에 환급이 안 됐네? 근데 우리는 8만 원을 깠네? 그럼 6만 원을 그 서류를 받고 추가 지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그 8만 원을 깠는데 이 사람이 환급을 받은 거 80만 원이야. 우리 72만 원 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뜯어낼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8만 원만 안 줬잖아.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받은 건 80만 원이야. 뭐 그냥 논한 거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린 8만 원만 깠는데 그 72만 원 달라고 해서 어디다 쓰게 그거를. 그럴 필요는 없다. 아, 그래서 고객은 이러나 저러나 손해를 보질 않아요. 이 제도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덜 받으면 우리 쪽에 그 서류 보내줘서 더 받으면 되는 거고, 나라에서 더 받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어, 내가 지금 못 받는다 뿐이지, 내년에가 됐든 내후년에가 됐든 언젠가는 받거든, 이거를. 근데, 항상 좀 문제가 생긴다. 자, 262페이지.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감 연간 총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면 매년 기준이 달라지면 왜 7단계냐? 10분이라고 했는데 왜 7단계냐? 1분위가 하나 있고요. 2, 3분위가 묶입니다. 4, 5분위가 묶이고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개인 거예요. 맞나? 5, 6분위도 묶이던가? 6, 7이 묶이는구나. 1분이 있고 2, 3 묶이고 4, 5 묶이고 6, 7 묶이고 8, 9, 10 이렇기 때문에 총 7단계다. 근데 소득 분위를 나누는 거는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10단계로 나뉘는 거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급여 본인 부담금이에요. 말 그대로. 급여 중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이 있죠. 중간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맨 왼쪽에 있는 급여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빠지는 것이 있다. 그게 요겁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산정은 급여 본인 부담액 중 2, 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가요법, 그리고 선별급여라는 게 있어요. 또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가 된다. 선별급여가 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선별급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아니긴 한데 약간 DRG 수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정액 금액이라는 거지. 백내장 같은 거, 충수염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치료를 받든 다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건 뭐 시험 문제 내기 엄청 좋지.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산정 제외되는 것을 뭐 몇 가지 이상 말하시오.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자, 그래서 265페이지를 쭉 보면은 급여 본부 상한제 상한별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녹취 스크립트 뭐 이런 거예요. 고객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라는 건데 뭐 이거 뭐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그냥 그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래서 267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많이 들어볼 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만 응대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왜 이번에만 이러죠? 금감원에 물어볼게요. 주지 마세요. 이거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른 보험사는 안 그러는데 왜 삼성화재만 그러죠? 약간의 보험금을 안 준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실인이 지급해 주세요. 제출해주는 서류가 복잡하네요. PTSD 오는 질문들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하나같이 뭐 짜고 치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 있나 봐. 뭐 그런 게 어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 응용 스크립트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고객이랑 전화를 통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자료가 왔는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데는 도움은 되기는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71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인 부담 상한제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네요, 이거. 기가 막히네. 치료 중 사망 청구권에 대한 상한제 적용 여부 10분이 얘기했죠. 그리고 의료급여 1, 2종은 제외. 그 본부상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상위는 얼마라고 그랬지? 차상위는 10분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가 되고 3번은 일단은 뭐 그냥 읽어만 보시고 4번 부상의 의료비는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5번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제외 항목 비급여. 당연하지. 당연히 비급여는 안 되지. 전액 본인 부담금 급여지만 급여 중에서도 본인 부담금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전액 본인 부담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별급여 병원급 이상 상급 병실의 2, 3인실 그리고 임플란트 그리고 준하요법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훈 환자 반면에 또 역시 제가 보훈 환자 말 그대로 뭐 국가요금 여러분들 그래서 271페이지에서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될 것이다. 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일단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거를 지금 쭉 살펴봤는데 한 30분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아, 그래서 상황별로 응대하는 능력이 저는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매번 다른 케이스를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는 그건 이제 여러분 개개의 능력에 따라 달렸을 거예요. 이론은 솔직히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론은. 근데 이거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별 그 응대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물론 잘 풀리는 케이스도 많을 겁니다. 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거 몰랐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러면 뭐 내년에 뭐 받으면 되죠. 라고 해서 잘 풀리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불만 유형에 봤듯이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비율상 요거는 조금 이거는 뭐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이런 거 응대나 이런 것들은 어, 뭐 통하는 센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책임한 발언이죠. 근데 이건 진짜 좀 그래. 어, 그러니까 뭐 의료비 뭐 이런 이론상에 있어서 모르는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전화 통화 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뭐 요즘 다들 그 핸드폰 있으니까 뭐 구글, 네이버 이런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검색만 해도 굉장히 잘 나와요. 진짜 뭐 나무 위키에 기가 막히게 그 적어놨어 그런 거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요거 이거야말로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 좀 적응을 빨리 했냐 아니면 적응이 좀 더디게 했구나 싶을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딱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연차가 많이 됐고 근무 경력이 오래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뭐 그렇게 안 어렵던데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좀 버거워하는 사람들은 좀 전화 응대가 먹은 짬이나 이런 거에 비해 조금 서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좀 잘한다고 저는 이거 할 만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는 응대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CS 교육이다. 우리 박순호 부장님께서 뭐 친절, 통화, 응대 이런 거 교육 다 하셨죠? 이거야말로 그 교육을 잘 받았다면 이거를 할 때 정말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못하겠다고 퇴사한 사람도 많아요. 저희가 힘든 게 솔직히 이론도 많고 하죠. 알아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직업을 하나 마찬가지인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데 우리 업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그런 업무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응대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사람은 이게 안 돼. 몇 년을 일을 해도 안 되더라고. 저도 이 일을 한 지 오래되고 뭐 과분한 자리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아직 전화하는 게 싫어요. 어렵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쉽겠습니까? 쉬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죠? 어, 근데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처럼 실무할 때 전화하기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뭐 합니까? 해야지. 이거는 전화로 문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고객이랑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앞에서 안 보고 추천 넘어가기는 했지만 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꼭 스크립트 같은 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긴 돼요. 이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거 좀 보고 저도 처음에는 요거 조금 봤었습니다. 여기서 뭐 건질 만한 멘트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은 좀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 페이지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본부상은 여기까지 하고 쭉 한번 넘어가 보죠. 자, 276페이지. 요거 노력형 반수형, 그러니까 유효전결. 요거는 어제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282페이지. 비밸브 재건술이라는 게 있어요. 비밸브 재건술. 비밸브 재건술이 뭐냐? 비밸브란 공기가 통하는 호의 가장 좁은 곳으로 심하게 좁아진 경우 비밸브 협착, 코막힘, 만성 비용 등이 발생이 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정 비급여 수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조금 이게 좁아가지고 막 비염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수술인데 코, 쉽게 말하면 그냥 코평수를 살짝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숨쉬기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법정 비급여 수술입니다.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 수술은 아니에요. 근데 법정 비급여라고 돼 있잖아요. 비급여지만 어, 뭐 미용 목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도 법정 비급여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여라고 우리가 다 안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정 비급여 수술이지만 지급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 최근 일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비밸브 재건술과 코 성형 수술을 같이 한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 평수를 넓히다 보니까 성형외과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그렇게 되면 살짝 이거 한다고 구라쳐놓고 진단서에는 그래 적어놓고 코를 살짝 세우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나는 성형 수술하고 돈 받아가는 그런 개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만약 한 장 넘겨서 283쪽에 관련 규정을 보면은 이제 우리 약관이나 이런데 뭐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 수술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 성형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밸브 재건술을 해서 우리 쪽에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건 법정 비급여 수술이니까 저도 모방하겠네라고 생각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얘들이 어, 의사들이 또 그 돈 냄새만 안 돼 귀신 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수술인데 이거를 막 성형외과에서 비밸브 재건술 한다 하면서 이걸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코를 막 세우는 거예요. 코에 막 뭐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84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적발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일을 하면서 이런 비밸브 제거술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면은 아마 올해는 받으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돼서 혹시나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냥 무작정 진행을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만 말할게요. 뭐 자세한 것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비밸브 제거 순위 접수가 됐을 때 경우에는 꼭 상담을 하셔라. 그러면 가서 291페이지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자, 하지정맥류는 그거예요. 뭐 말 그대로 다리에 혈관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지정맥류 중에서도 하지정맥류도 진단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92페이지라고 볼게요. 292가 두 개고, 세 개네. 세 번째 292페이지라고 볼게요. 하지정맥류 수술 보상 기준 강화 운영 영어로 볼게요. 이게 하지정맥류 코드는 I83.9입니다. I83.9.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거의 좀 청구가 안 돼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요 I83.9가 청구가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액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주요 사항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주요 사항 보면은 기본 서류는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세부의 학습, 뭐 입퇴나기서 이런 건 당연히 기본 서류고 근데 이런 I83.9 하지정맥류 수술이
공청구가 됐다면은 그 밑에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아, 이거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 기본 서류라고 분류되는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필수 서류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하지정맥류 I83.9라고 진단을 내놓고 다리 미용 목적으로 청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앞에 비밸브 재건술할 때 융비수를 같이 시행을 했듯이 이것도 이거라고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을 내려놓고 실제로는 엄한 수술을 한 거니 다른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지와 수술 기록지를 반드시 증거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밸브 하지정맥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당을 받게 된다면은 그냥 쭉쭉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팀장님이랑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 의료비 심사 조정 인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전산상에서 보면서 해야 돼요. 지금 해봤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실손 의료비 심사라는 게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급여 조정입니다. 급여 조정.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랑 관련이 있죠.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것들을 주면은 과다지급이죠. 줘야 될 거를 안 주면은 과소지급인 것처럼 이런 비급여 중에서도 지급이 안 되는 것들을 안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적정하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지표인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급여 조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름 그대로 비급여 부분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줘야 되고 안 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삭감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좀그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전산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굳이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이면 이런 거죠. 영양제 당연히 비급여로 발생을 하겠죠. 안 주잖아요. 영양제 10만 원이 청구가 됐어. 그죠? 근데 내가 10만 원을 고객에게 설득을 해서 지급을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급여 조정 금액 1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줘야 될 10만 원을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안 주게 되었어. 잘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10만 원을 줘버렸어요. 하면은 10만 원 과다 금액이 되는 거죠. 누수 금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일을 똑바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비중도 높고, 그거에 따른 이제 기준인데, 네, 이거는 나중에 전산 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95쪽 한 장 넘겨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유효종결 중에 공제 미만도 있고 뭐 약관상 면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신체 검사 면책, 미용 성형 면책, 예방 주사 면책 이런 것들이 다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방 접종 우선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조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줬어. 근데 뭐 가다실 이런 거 뭐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 뭐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건데 그런 걸 그냥 턱 줘버렸어.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신체 검사 비용, 미용 목적, 성형 목적 비용, 뭐 예방 주사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원인 부담금 상한제 같은 거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조금 업무를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있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을 챙기기 위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어, 내가 이런 거를 다 해도 이런 실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난 일 안 한 거야.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하냐. 뭐 만약에 나는
한 달 동안 그 비급여 조정을 1,000만 원을 했어. 근데 얘는 500만 원을 했어.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얘는 막 했네, 일 막 했네, 대충 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뭐 진짜 내가 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진짜 나는 열심히 했는데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런 거 좀 트러블 생기기 싫은데 영양제 또 하면 또 지랄할 건데 그럼 나 그거 듣기 싫어가 그냥 죽고 치아부작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 나는 동일한 날짜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교육을 받고 동일한 월급 받고 있는데 나는 비급여를 1,000만 원 하고 얘는 500만 원 냈어. 그러면은 일 안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회사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지표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쭉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열심히 받고 했던 게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비급여 조정을 잘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전산할 때 비급여 조정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꼭 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게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직장 생활이 편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질문 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